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올겨울에 세계 각국에서 겨울용 연료를 둘러싼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각종 연료로 쓰이는 원료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발전 연료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료들이 쓰이기 때문에 전력난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늘 갈등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도 더 걱정입니다. 자원이 많은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역시 비슷한 상황이죠. 이 아프리카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둘러싼 아프리카의 고민은 뭔지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프리카 이야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 이야기를 듣다가 네. 좀 엽기적인 이야기도 좀 있고 맞아요. 제가 식사하실 텐데 죄송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날씨가 나쁘다거나 뭐 다른 여건이 있는 건 아니고 비유해 주신 대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처럼 괜찮은 땅이기도 하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 많은 땅인데 사람들끼리 갈등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2차 대전 전후로 하는 그 식민지 조건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네. 그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계속? 예. 어차피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 또 관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는 맥락이 그런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마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그 방송 이후 네. 그런 말씀을 여기저기 이제 드리고 다니면 저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일 동안 뭐 100만 명을 살상한다라는 게 네. 이게 전쟁에 참여해 본 사람은 알지만 사람 하나를 어떻게 보면 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250만 명이 뭐 저 사망한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이라든가 앙골라도 뭐 100만 명 이상 사망하고 도대체 그 살상 무기가 얘네가 어디서 나는 거냐? 총칼이냐 아니면 뭐 진짜 죽창이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 뭐냐면 일단 그 풍부한 지하 자원이 원인이 있는데요. 어떤 정권의 수뇌부가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권을 넘기거나 아니면 그 개발권을 활용해서 적지 않은 수익이 생겼겠죠. 그런데 자신의 정권이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태위태한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옵니다. 재래식 무기를. 예. 그리고 사와서 일단 뭔가 내전을 한두 차례 하죠. 그러면 그 내전이 끝난 뒤에는 그 여기저기 돌아가신 분이 들고 있었던 총, 뭐 수류탄 이게 흩어져 있을 텐데 있겠죠. 그걸 잘 수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혈기왕성한 청년이 저 총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내가 가져가야지. 예. 어느 집 가장은 우리 가족을 또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져가야지 네. 하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개인 화기류가 미국보다 더 많다라는 그 통계들도 있어요. 내전의 흔적 때문에 그것들이 다 집집마다 지하로 그렇죠. 스며들었다 무기들이. 네, 그리고 누구 어느 부족장이 야 청년들 모여 하면 총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하면 가는 거죠. 특별히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네. 무장이 되는군요. 어디서 났어? 다 있어요. 이런 거죠, 쉽게해서. 예. 그래서 개인 화기류가 현지에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내전, 쿠데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전개될 수가 있고 네. 당연히 범죄에도 악용되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일단 거기 아프리카에서 뭔가 소요가 일어나면 바로 사람이 죽는 일까지 전개되는 가장 큰 환경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분쟁이 항상 커지겠네요. 커지죠. 극단적으로 뭐 올라가고 예. 이런 일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다면 두 네. 번째는 지난번에 르완다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식민지의 잔재가 지금의 악영향을 미쳤는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식민지 시대는 끝났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아프리카의 그 많은 지하 자원 그것만 잘 활용해도 호주 못지않은 어떤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게 그럼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 자원은 누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라고 봤었을 때 자 일단 그 아프리카 각 국가의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 각종 광물 자원을 차지하거나요. 아니면 그 광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벌하고 정부군 간의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게 지금의 아프리카입니다.
내가 저 광물을 어딘가 팔아서 이권을 갖고 싶은데 그렇죠. 그럼 저거의 컨트롤을 내가 해야 하니 네. 정부를 바꾸든가. 네. 또 그러려고 하면 또 진압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에라리온 네. 내전이 바로 딱 군벌과 정부군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광물 자원의 재산권을 가지고 싸운 거지. 본인들은 저 민주 정권이 너무 뭐랄까 무능해서 네. 우리 군벌이 나섰다. 이거는 핑계고요. 실제 저 광산만 우리가 잘 관리해도 유럽 애들에게 잘 팔거나 갖다 팔아서 적지 않은, 특히 거긴 다이아몬드니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라는 것 때문에 이런 내전이 끊임없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해요. 예. 그 광물 자원이라는 게 어느 땅 밑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땅은 오랫동안 어느 부족의 소유였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 중앙 정부와 그 부족, 그 밑에 부족 밑에는 좋은 광물이 있는 그 부족 간의 자원 활용에 대한 반목. 이것 때문에 또 내전, 테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도 쓰려고 하고 네. 그 동네 주민들도 쓰려고 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동네 주민들 중에서는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농사 져야 되는데 왜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냐 이거죠. 네. 왜냐하면 그걸 캤을 때 본인들에게 그 과실이 많이 떨어진다면 왜 안 하겠어요? 뭐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나만 이상하게 농사지을 땅도 없는 이상한 데로 쫓겨나고 저거 개발해서 생기는 수익은 다 쟤들이 가져가고 네. 나는 괜히 애꿎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될 것 같은데 나는 싫다. 근데 중앙정부에선 그게 꼭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트러블이 생기는 건 중앙정부의 부족과 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족이 다르면 아주 쉽게 네. 싸울 수 있네요.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저놈들이 우리 무시한다. 네. 그리고 옛날에 식민지 때 그렇게 했던 애들이잖아. 200년 전쯤에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 그걸로 그냥 붙는 거예요. 무기는 또 있고. 무기는 쉽게 있고.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군벌들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관할권을 뺏기 위해서 싸우든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관리하고 개발하는 광산에 저항해서 싸우든 뭔가 정부 힘이 없네요. 정부 힘이 없고요. 네. 이것도 또 아주 불편한 진실인데 이 또 유럽의 탓을 또 해야 되는데 유럽이 얼마나 딱 뽑아먹고 갔다라는 느낌이 확 드냐면 그 아프리카 국가에 출장을 가보면요. 예. 어떤 데는 도로가 끝내줘요. 그 공항에서 대통령궁이나 네. 아니면 그 어떤 광산지대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느낌이에요. 옆에도 막 뷰도 좋고 네. 쫙쫙 달립니다. 근데 그 트랙, 그러니까 공항에서 아니면 항만에서 광산까지 가는 그 노선 빼고는 네. 쉽게 해서 도로가 없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어요? 유럽인들이 광물 실어나를 곳만 SOC 사업을 한 그 거죠. 나라 사람들이 뭐 평소에 여행 갈 때 출장 갈 때 관심 없고 전혀 관심 없었던 거죠. 자원의 반출용 도로만 만들었다. 그거만 딱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원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번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금방 아는 게 유럽인들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서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바로 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다이아몬드 광산의 양이 훨씬 커요. 네. 근데 생산은 거기서 하는데 거긴 날씨가 딱 살기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항만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훨씬 더 적합하고 네. 예. 그러니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무슨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모여 살지만 저 공장 있는 저 위쪽 그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 같은 흑인 공장장에게 관리시킨다든가 네. 이런 네. 거죠. 예. 자, 그래서 옆에서 바로 본 거예요. 저거만 잘 캐서 몇 덩어리만 팔아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누가 십수년 돈 모아가지고 하나씩 내장만 하는 농사 짓겠습니까? 그 도로 건설하고 네. 막일하겠어요. 그러니 한탕주의가 자연스럽게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도 집권한 사람도 내가 물론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여기에서 영구 집권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이권 사업으로 빨리 내가 2, 3년 동안 정권 잡고 있을 때 돈 구해서 스위스 은행에 예치해놓고 나는 어떻게 해놓고 간다. 나는 갈
준비를 하자. 그걸 생각하지. 야, 여기 저쪽에 지역 균형 발전하려면 도로도 나서 네. 15년 뒤쯤에는 아마 거기서 성과가 있을 거야. 이런 장기적인 그림은 안 그려요. 각각 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이 딱 뽑아먹고 가는 걸 제대로 학습시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반대로 근데 교수님 아프리카에는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한 대통령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장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자신이 이제 얻었던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철저히 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 또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금을 또 언젠가 나 견제하려고 오는 놈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 장비 사고 군대 유지하기도 바쁜데 네. 그 군대들을 보내서 저기 도로 짓는데 토목공사 좀 도와라. 이거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테러와 내전이 일어나는 게 나이지리아 유전지대 테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거는 아까 여기저기 버리고 간 무기들을 바탕으로 예. 일어나는 또 다른 양민 학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송경제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데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어디 출장 가다 보면 갑자기 무장강도가 그 차를 딱 앞뒤를 막아요. 그리고 차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털고 가는데 네. 이것도 동네마다 문화가 좀 달라요. 어떤 동네는 그냥 그것만 털고 가요. 치안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데는 내 물건만 도난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 근데 치안이 어설프게 확보된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어떻게 되냐면 나까지 죽이고 가요. 반대죠. 뭐 신고하면 귀찮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치안이 어설프게 확보가 되니까 예. 이 사람이 경찰서 가서 어떤 생김새고요, 어떤 사람인데요라고 얘기하면 언젠가 내가 귀찮아지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치안이 좀 확보되면 오히려 생명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하. 아예 경찰이 날 찾을 수 없어. 근데 괜히 그냥 죽이는 것도 총알 쏘잖아요. 그것도 아깝기도 할 테고. 네. 그러니까 물건 뺏고 그냥 가는데 그런데 그냥 어설프게 경찰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근절이 안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가장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A라는 나라에서 무장 강도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A 나라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옆 나라 가서. 옆 나라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드넓은 초원에서 어떻게 어디서 넘어오는지 관리하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그냥 뭐 갑자기 차 두세 대 끌고 와서 딱 테러하고 싹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 주머니만 잘 털면 네. 6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딱 한 건 성공하고 3개월 동안 잠복해 있다가 다시 한 건 하러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 국가들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상호 무슨 인터폴 같은 걸로 네네. 뭐 범죄인, 인도 조약이니 이런 게 원활하게 작동되지도 않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기는 이런 계속 소요가 있습니다. 야, 듣고 보니까 원인이 결과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고 악순환이네요, 계속. 네. 그러다 보니 또 당연히 강력한 정부가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또 계속 갈등은 이어지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래 여러 문명권의 교역로에 있는 나라들은 부강한 게 통상적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들 아니면 통상의 중심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부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프리카도 중동과 유럽의 적어도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부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죠. 세계적인 교역로의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야, 이건 참 특이하게도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역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물이 발달하는 형태로 본인들의 문명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만 많이 받아들였어요. 저기 유럽 쪽에선 기독교와 캐톨릭이 들어오고 이쪽 그 중동 지역에선 이슬람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얹어졌죠. 아하. 부족 갈등에 종교 갈등까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세네갈 같은 경우는 일부는 기독교인이고요. 일부는 이슬람교예요.
그러니 이쪽 지역은 부족도 다른데 네. 종교도 다르고 변수가 두 개인 거죠. 그러다 보니 또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꼬일 대로 꼬였죠. 네. 다르다고 다 갈등 생기는 거는 아닐 텐데 네. 그게 이제 항상 습관과 반복이 되다 보면 또 금방 그 역치를 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참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의 식자층들도 이게 정말 내가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겠어라는 자괴감, 무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선택하는 게 자기는 언어도 되고 외국하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소통하는 채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 길에 더 방점을 많이 줘요. 한미천 잡아서. 예. 그래서 제가 특정 나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연구기관에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와 ODA 사업을 주선하고 있었던 일에 참여한 적이 있었었는데 국제원조. 네. 예. 그런데 그쪽 카운터 파트너에는 아프리카의 나름대로 뭐 식자층이 해당되는 분이 본인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배워서 여기에서 적용해서 부강해질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더니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 이게 아프리카 같은 곳은 또 스마트폰이 자주 망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또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갤럭시 폰 총판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어요. 너 한국에서 왔다 하니? 네, 아니 한국에 오셨거든요. 아하. 원래는 그 본인들 나라의 경제 발전의 노하우를 배우러 왔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PT를 그걸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한국에 특히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를 이제 식사 중에 물었더니 네. 나라에도 도움되는데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왜요? 그랬더니 그리고 출장 일정 중에 삼성 면담을 부탁하셨거든요. 아하. 그게 이제 그건 거예요. 갤럭시 총판 좀 달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꼬이니까 누구도 네. 풀 자신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씩 아프리카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대륙 그러면 아프리카가 1등입니다. 성장률이? 그건 워낙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뭐 학교를 짓는다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학원생의 숫자가 뭐 최근 10년 동안 뭐 몇 배씩 늘어났다든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경제를 발달시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전기가 제일 부족한 나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전기 없으면 문명이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오히려 점점 더 모자라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급되던 전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인구 수당 공급되는 전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사용하는 전기량이 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느는 바람에?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소가 부서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확충을 그때 안 하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이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확충할 생각이 없어요. 전기를 줘야죠, 국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광산 빨리 개발해서 한탕주의. 그래서 요것도 전기 얘기 드리기 전에 요것도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도 가동시키고 이제 그 제조업도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프리카 주민들도 저 초원에서 창 하나 들고 동물 쫓아다니는 거 이제 별로 없어요. 40%가 도시에 사십니다. 그것도 되게 큰 오해인데요.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살면서 또 다자녀가 점점 늘어나면서 1인당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프리카는 신재생 에너지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의외로 가용할 수 있는 수력,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요.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전체 가용하는 물의 양 중에서 지금 실제 활용하고 있는 건 5%밖에 안 돼요. 수력 발전을 더 할 수 있는데 수력 발전이나 물을 미리 건기와 우기가 구분이 되니까
우기 때 저장해주는 물 탱크를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1년 연중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인프라를 조성하면 절대 물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가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물의 양의 5%밖에 못 사용하는 건 위정자들이 거기 투자를 안 해요. 뭐 어떻게 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뭐 국민들 필요한 건 그러다가 못 살겠다 바꿔보자고 하면 정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정권 무너지면 그 사람도 또 금방 정권이 바뀌고 또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런 10년짜리 프로젝트 이런 거엔 좀처럼 투자 같은 걸 잘 안 하죠. 지금 국민들이 당장 원하는 건 전기 수준이 모자라는 거는 우리가 저러면 어떻게 살아 이건 우리 관점이고 그쪽은 항상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지금 당장 먹을 거부터 줘. 이게 더 또 이제 중요한 이슈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의 친환경 에너지 그 얘기는 잠깐 광고 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아프리카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에너지원도 어딘가서 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제 어렵고 전기도 자주 끊어지고 이제 풍부한 게 없습니다만 다 그런 상황인데 아프리카는 그러면 수력 발전을 하든 아니면 화력 발전을 하든 뭐 발전 설비를 만들어야 될 텐데 뭘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먼저 아프리카인들이 정말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예, 굳이 뭐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환경 보호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구 환경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아프리카인 건데요. 네. 그 이유가 아프리카 산업 구조에서 몇몇 나라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1차 산업, 농업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농업은 우리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다른 구미 선진국들과는 달리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노지에서 그냥 전통적인 비료와 사람의 손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죠. 그리고 메뚜기 때 오면 대책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구 환경이 온난화돼서 갑자기 물이 없어졌다? 네.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너무 뭐 물이 많아 그 수해가 났다? 직격탄을 맞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인들이 뭘 천연으로 한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지구의 날씨라는 건 본인들만 잘한다고 뭔가 깨끗해지는 건 아닐 텐데. 그건 아닌지는 알지만 이게 내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니 야 이거는 진짜 나서야 된다는 의식이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하고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이 친환경을 안 하면 내 생존에 위험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북극과 인접한 국가들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북극해가 녹아가면서 뭐 거대한 빙벽이 떠밀려 와가지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앞바다에 큰 아파트만한 빙벽이 하나 있는데 저게 물로 풍덩 꺼지면 작은 쓰나미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목격하거든요. 그러니 내 생존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의식을 하는 그런 쪽에서 이게 바로 많이 형성되는데 아프리카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조금 주저되는 부분이 국가 간의 반목이 또 심하죠. 상류에서 막으면 하류에서 물 부족해지고 하류에서 막자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야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구나라는 것들을 식자층 일반인들이 모두 동의를 해요. 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의 첫 번째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죠. 바람이 불 때 있고 안 불 때 있고. 맞습니다. 해가 뜰 때 있고 약할 때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어떤 에너지 체계를 전환할 때 일부는 통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섞어 쓴다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프리카가 참 축복받은 거예요. 아프리카는 신재생 에너지 간의 그 여러 가지 조합들로 불균형과 지속 가능함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드문데 덴마크는 북유럽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8개월 이상 해가 안 비쳐요. 그러겠죠. 덴마크는 그래서 태양광이라는 건 접었죠. 거기서 무슨 태양광을 해요?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일광욕할 해양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연중 바람은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절대적인 비중이 풍력이에요. 네. 대신 바람 안 불면 난감하니까 다른 자원, 신재생 에너지가 가 아닌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수급받을 걸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떠냐면 바람도 잘 불고 해도 잘 비치고 거기다 플러스 여기는 화산대들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열 그 발전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경우 있죠. 바람도 안 불면서 해도 안 비치는 날은 아주 드물죠. 네. 하다못해 해가 안 비치면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비바람 몰아칠까봐 바람 잘 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들 간의 믹스들을 해서도 충분히 예, 조달 가능하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제일 선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최적지다. 이렇게까지도 여겨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급이 빨리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돈 드는 건데 그래도. 네. 자, 그래서 이 발전에 대한 그 전체 비중은 크진 않은데 증가량은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해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 2030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네. 이 발전 계획들이 뭐 계속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걸 수준으로 지켜졌을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겠는데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 네. 그런 정도까지 지금 발달을 해갈 상황으로 보인다. 그게 지금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서 이 정도 전기만 쓰면 온 국민이 쓰니까 그렇게 네. 해서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인들도 발전하고 나면 계속 전기 더 쓸 텐데 이제 그렇죠. 공장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시작하면 그걸로 감당되는지 계산을 해봤는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외로 이게 친환경 재생에너지들이 더 각광받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네. 자, 그다음에 예. 이 신재생 에너지도 그러면 기술이 있거나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손발이 맞아야 또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딱 손바닥이 마주치는 카운터 파트너가 한 사람 있죠.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신재생 에너지를 고돈만 주시면 아니면 공짜로 저희가 싸게 구축해 드릴게요 라고 발벗고 나서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태양광 풍력을 발전소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 중국입니다. 왠지 아시죠? 거기 저 자기 편 만들려고. 맞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 첫째는 그 전통적으로 미국과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여러 아젠다들은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물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이가 안 좋지만 그 싸움이 다른 데로 번져가거든요. 네. 문화, 뭐 인권, 외교 이런 데 다 번져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중남미 국가들은 일부 반미 성향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 미국이 찬성하면 중남미 국가도 다 찬성해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유엔에 가서 보팅 싸움에 들어갔는데 네. 미국하고 싸움을 해서 야 나도 표 있어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의사결정을 같이 할 만한 가장 설득하기 가성비 좋은 나라들이 집단으로 모여져 있는 동네가 어디겠어요? 아프리카죠. 중남미 국가는 이미 굉장히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고 네. 그래서 아프리카의 54개국에게 굉장히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 일거양득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국가에서 의외로 새로 조성한 도로,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중국이 무상으로 지어준 게 많아요. 앞으로 유엔에서 혹시 미국이 찬성하고 우리가 반대로 하면 누구 표 같이 따라가야 되는지 아시죠? 이런 거죠. 네. 그게 판촉물이에요, 그게? 판촉물이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엔 잘 보도가 안 됐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 아프리카 연합의 본부가 에티오피아의 수도에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연합의 건물을 또 중국이 공짜로 지어지고 네. 그 안에 시설물들, 뭐 책상, 의자, 뭐 서버 이런 걸 다 중국이 해줬어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 뭐 이것도 뭐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고 주장들만 있으니까 양쪽을 다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아프리카 연합의
근무하고 있던 청소를 하고 근무를 한 건지 아니면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근무하던 친구가 밤 3시에 이상하게 밤 새벽에도 서버가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퇴근했는데 네. 이상하네 해서 그걸 의구심을 가졌다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프리카 연합의 모든 내부 문서가 중국으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고 있던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있었던 소리인 거죠. 그런데 그 서버와 그 모든 인프라를 누가 공짜로 해줬다? 중국이 해줬다. 중국이 해줬다는 거죠. 너희들 여기서 이거 가지고 뭐 서류 만들고 왔다 갔다 해. 네. 이걸 인트라넷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게 유럽과 이게 이제 주로 크게 보도했던 나라는 또 역시 친미의 성향에 가까운 국가들에서 보도를 크게 했는데 네. 그래서 이거 봐라. 저기 5G 화웨이 장비나 이런 것들 서버나 이런 이동통신 장비가 백도어가 있다. 네. 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 중국이 국가를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융기 실리콘이라고 대표되는 태양광 패널이에요. 그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일단 이거부터 태양광 설비에 A부터 Z까지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일괄 공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셋업을 한 전 세계 지금 유일한 회사거든요. 융기 실리콘이. 예. 앞에 저기 태양광 규소부터 해서 예. 인곳부터 해서 쭉 가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그렇게 세계에서 최초로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 분야 중에서 어떤 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저는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95%예요. 그 회사 없으면 안 돌아가네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에서 지배적인 독과점 구조를 가질 수 있었느냐? 경쟁자 주기이죠. 중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한 40개 이상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중국 정부가 야, 우리 신재생 에너지로 제일 먼저 갈게. 태양광 패널 설비 다 구축해. 그리고 정부가 수요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열었고 그 규모의 경제를 열다 보니까 한 개당 패널당 가격이 급격히 싸지겠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그 당시 한화를 비롯해서 OCI를 또 그다음에 해외에 많은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도 야, 중국 단가는 못 맞춰. 이거 뭐 10분의 1도 아니고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파나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쟁자들을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네. 시장에서 진짜 박멸시킨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태양광 패널 제작하는 회사나 풍력 회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려서 아무도 감히 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중국은 설비가 상당히 구축됐는데 어디다 또 깔 수 있는 걸 중국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원조를 우리가 태양광, 풍력으로 해주기로 했어. 거기다 우리가 또 깔 거를 니네 가서 대량 깔어. 얼마 주면 돼 하면서 전 세계 누구도 감히 그러한 대규모의 설비와 구축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국 정부가 세일즈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직접 소비해줘서 기업들이 큰 공장을 만들어서 단가를 낮출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요. 예. 지금 그래서 중국이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하려는 또 다른 산업 육성 계획이 전기 자동차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전기 자동차 업체가 지금 뭐 군수한 업체까지 하면 100개가 넘는다는 게 통상적인 100개가 뭐예요? 더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이 진짜 파격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다음 할 게 또 뭐냐? 중국 내에서 전기 자동차의 시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올라오면 그다음 그걸 가지고 또 어디로 간다?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요. 네. 이제 이게 수순이라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팔 시장이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 대량 생산한 설비를 갖출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아주 골치 아파졌네요. 골치 아픈 일입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는 자신들의 전기 자동차가 들어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고 한국이나 기존의 나름대로 뭐랄까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은 어차피 자기들 거 안 사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정말 우리 옛날 8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는 조악스럽지만 너무 싸서 싼 맛에 써보자. 그러다가 조금씩 브랜드 가치 높아지고 기술력 높아져서 세계적인 회사로 올라온 회사가 있는 것처럼 본인들도 그걸 하려는 거거든요. 그때 아프리카는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우리는 같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배운 대로 해서 뭘 좀 또 벌어오려면 자, 솔직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도 차세대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죠. 전기차 분야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아남으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말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배터리도 우리가 팔아야 돼요. 근데 배터리 표준도 아니면 배터리 방식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좀 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의 배터리가 융기 실리콘처럼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가격 단가가 대규모 규모의 경제로 싸지면 만약에 우리 한화나 OCI처럼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과거 우리가 중동 건설붐처럼 네. 조금 더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는 있지만 또 다음 시간 또 말씀 언젠가 드리겠지만 아프리카는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성장의 가능성도 무궁하다. 그리고 놓치면 다른 시장도 같이 놓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맥락도 있으니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스터디와 거기를 시장으로 공략하는 기법들 이런 걸 좀 고민하자 이런 맥락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시장일 수도 있고. 네. 그렇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방송 내용 다시 들어보시려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하루에 2번 찾아오는 저는 이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